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녀의 발언은 곧장 논란을 불러왔고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프랑스 사회까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단 하나의 댓글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직접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요? 결국 그녀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성장은 더 이상 단순한 추월이 아닌 유럽 지식인들의 기준을 뒤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출발점엔 한 프랑스 경제학자의 조용한 여름 여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교수이자 작가인 마르탱 드랑입니다. 올해 48, 평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경제 관련 서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책만 5권, 그중 2권은 베스트셀러가 됐죠. 덕분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국제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단골 초청받습니다. 늘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고 그런 평가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판단이 곧 정답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겸손함을 압도한 셈이죠. 얼마 전 프랑스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시아 경제에 관한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단언했어요. 솔직히 한국을 선진국으로 부르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단순히 GDP 숫자 몇 개가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를 결코 넘지 못할 겁니다. 일부러 한국을 깎아내리려던 의도는 없었죠. 그저 제가 연구한 자료와 통계, 그리고 뉴스를 통해 형성된 판단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한국 관련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에서는 격렬한 반박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강하니까 그냥 흔한 인터넷 논쟁이려니 생각하며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댓글 작성자의 한마디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평소라면 무시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저는 분명 제 주장이 정확하다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공부했고 자료도 많았으니까요. 한국에 가본 적 없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꼭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댓글이 제 자존심을 정확히 찔렀던 거예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자부했던 제가 어쩌면 단순한 편견으로 가득 찬 말을 내뱉었던 건 아닐까.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가볍게 판단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동양권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접하는 모습은 항상 불안정해 보였고 경제 기사에서도 문제점만 부각되었죠.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한 경제 구조, 심각한 청년 실업, 치솟는 부동산 가격.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한국의 장래가 밝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서재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는 순간에도 망설임이 컸습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자부심과 명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혹시 내가 틀렸다면 그건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실이야. 결국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니까요. 항공권을 예약한 후에도 저는 여러 번 취소하려는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티켓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필요한 여행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 대학생의 댓글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박혀 있었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간단한 진리를 경제학 교수인 제가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행 계획은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동료들이나 방송국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한국에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이번 여행의 진정한 목적이 훼손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경제학자,
한국 비판 후 현지 방문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올까 두려웠죠. 그런 관심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휴가를 신청했어요. 대학에는 연구 휴가로, 출판사에는 다음 책을 위한 집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여름이었고 파리는 무더웠습니다. 다들 휴가철이라 제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도 그다지 의심받지 않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기존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제 지표, 사회 문제, 역사적 배경 모두 책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였죠.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걸러진 정보였어요. 직접 경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르탱, 넌 평생 증거를 중시해왔잖아.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모르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자 묘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방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름옷을 몇 벌 챙기고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빈 노트를 넣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책이나 방송을 위한 취재가 아니라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죠. 그래서 노트에는 프라이빗 스터디 한국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나라라면? 이런 가능성은 경제학자로서의 제 평판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발견한다는 건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죠. 결국 제 직업의 본질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파리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한국 가이드북을 펼쳤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죠.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제 기존 견해를 더 확고히 하게 될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까?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다른 어떤 여행과도 다를 거야. 이전에도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그때는 항상 강연이나 인터뷰, 세미나 같은 공식적인 일정이 있었죠. 호텔과 회의장, 식당을 오가는 패키지 같은 여행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려 합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묘한 설렘이 밀려왔어요. 마치 학생 시절처럼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도 함께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죠. 이제부터는 백지 상태로 한국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인사말 몇 가지를 외우려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발음이 무척 어려웠지만 이런 노력조차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증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해. 저는 그동안 제 견해가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제 주장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던 거죠. 그건 진정한 학자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행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번 여행의 목적은 증명이 아니라 발견이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오자 저는 작은 노트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에 발을 딛기 전 마지막 다짐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준비해온 편견들을 하나씩 풀어놓을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 국가의 공항이라고 하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하지만 첫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터미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은 높고 개방감이 넘쳤으며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된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게 아시아 국가의 공항인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좁고 어두운 터미널들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광이 나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틈이 없었죠. 입국 심사줄에 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없었죠. 프랑스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고 짧은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전체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자동 보도와 에스컬레이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에서는 자주 고장나 있는 설비들인데 말이죠. 짐을 찾는데도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질서 있게 자신의 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깨끗함을 넘어 거의 호텔 수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파리의 공항 화장실을 생각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공항을 빠져나와 교통편을 찾으려는데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제게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다양한 옵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항철도, 리무진 버스, 택시까지 모든 선택지의 장단점과 가격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저는 공항철도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도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티켓 구매 키오스크는 다국어 지원이 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복잡한 메트로 티켓 구매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항만 봤는데 이미 내 선입견은 거의 무너졌어. 파리로 돌아가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또다시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에야 차례대로 탑승했죠. 이렇게 기본적인 예절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모습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열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야. 아직 섣부른 판단하기에는 일러. 그래도 이미 제 머릿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열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함께 제 고정관념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객관성을 중시한다는 학자가 이렇게 쉽게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공항에서의 첫 경험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서울 지하철로 갈아타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파리의 메트로와 비교하자면 마치 다른 시대의 교통수단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우선 지하철역 자체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파리의 일부 메트로역에서 맡을 수 있는 그 특유의 냄새도 없었죠. 노선도를 살펴보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안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점자 안내판까지 있었죠. 파리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티켓 구매는 더욱 놀라웠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된 자동 발매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하면 바로 요금이 표시되고 카드나 현금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복잡한 구역별 요금 체계와는 달리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단순한 시스템이었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으로 걷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런 질서는 파리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다음 열차는 2분 후에 도착합니다. 플랫폼의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안내방송은 한국어에 이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다국어 서비스가 철저한 도시는 처음이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 바닥에 표시된 선 뒤에 사람들이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온 후에야 탑승을 시작했죠. 파리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심지어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노인이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입니다. 열차 내 전광판에는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차내 광고 화면에서는 문화행사, 공공 캠페인 등 다양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은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파리 메트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자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역 이름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되었고 환승 정보도 명확했죠. 이런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은 관광객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문득 파리 메트로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복잡한 노선도 종종 작동하지 않는 안내판, 지연되는 열차, 시끄러운 차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불편함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의 차이가 아니야. 시민의식의 차이야. 한국인들에게 이런 질서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질서를 위한 경찰이나 단속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있었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게 한국을 판단했던가요? 단지 몇 가지 통계 수치와 뉴스 기사만으로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을 단정했던 저의 자만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와 서울 지하철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성숙도의 차이다. 이 한 줄을 쓰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실감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내 고정관념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 이번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변화가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서울 도심을 걷기로 했습니다. 한여름의 서울은 파리보다 훨씬 덥고 습했어요. 8월의 태양이 머리 위에서 강렬하게 내리쬐었죠. 30분쯤 걸었을까? 이마에서는 땀이, 목에서는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거리 모퉁이를 돌아 눈에 띈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였어요. 화려한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깔끔한 외관과 시원해 보이는 아이스크림 사진이 더위에 지친 저를 유혹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죠. 그런데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멈칫했어요. 카운터에 직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잠깐 화장실에 간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벽면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혹시 무인 가게인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파리에서도 일부 패스트푸드점에 키오스크가 있긴 하지만 직원 없이 완전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아이스크림처럼 바로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 음식점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키오스크 앞으로 다가가 화면을 터치했어요. 놀랍게도 영어 옵션이 있었죠. 메뉴를 살펴보니 다양한 아이스크림과 토핑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소스를 선택했어요. 결제는 신용카드로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옆에 있는 제조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유리 너머로 컵이 나오고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짜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 초콜릿 소스가 정확한 양만큼 뿌려졌죠. 완성된 아이스크림은 회전 장치를 통해 픽업 창구로 나왔어요.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저 말고도 두세 명의 손님이 더 있었는데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치기 하거나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천장 구석에 있는 작은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시의 도구라기보다는 안전장치 정도로만 보였어요. 누구도 그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듯 했죠. 아이스크림을 받아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맛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이스크림보다 이 시스템에 더 집중하고 있었죠. 파리에서라면 어땠을까? 솔직히 말해서 직원 없는 가게는 곧 텅 빈 가게가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기계를 망가뜨리고 또 누군가는 결제 없이 음식을 가져갔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신뢰의 차이였죠. 모두가 규칙을 지키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나는 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10대 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임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아 자리에 앉더니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며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파리의 한 카페가 떠올랐어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카페는 항상 직원 2명이 손님들을 감시하듯 지켜봅니다. 그런데도 종종 결제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은 항상 불신에 차 있고 손님들도 그 불신을 느끼며 방어적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컵을 분리수거함에 버리려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어요.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손님이 이 분류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건 감시로 유지되는 질서가 아니야. 습관처럼 체화된 신뢰야. 그동안 제가 한국을 평가할 때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었죠. 경제 지표나 GDP 같은 숫자는 보았지만 이런 사회적 신뢰 수준은 계량화하기 어려워 간과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생각은 계속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머물러 있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프랑스도 기술적으로는 뒤처지지 않지만 이런 무인 시스템이 파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의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 기반에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가 깔려 있다. 이 간단한 아이스크림 가게 경험이 제게 준 깨달음은 어떤 학술 논문보다 강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방송에서 했던 제 발언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도심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한강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에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라고 소개된 곳이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를 가로지르는 평범한 강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한강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우선 강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파리의 세느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웅장했어요.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사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강변의 풍경이었습니다. 넓게 조성된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는 사이클리스트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변을 산책하는 노부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도시의 중심에 이렇게 넓은 녹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주변을 관찰했어요. 맞은편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했지만 그 빌딩들도 이 자연 속에서는 어울려 보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이었죠. 잠시 후 작은 커피 트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강변을 걷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자전거 대여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을 좀 더 넓게 경험해볼까? 생각한 저는 자전거를 빌리기로 했죠. 대여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QR코드로 자전거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 과정이 디지털로 처리되어 직원과의 대면 없이도 가능했죠.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햇빛이 따갑긴 했지만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었어요. 길가에는 중간중간 쉼터와 식수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무료 공기 주입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어요. 1시간쯤 자전거를 타다 보니 다리 근처에 넓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 물병을 꺼내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죠. 근처에서는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연을 날리고 부모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세느강이 파리의 예술적 배경이라면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처였어요. 돗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제게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하며 가벼운 목례를 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에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한강변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눈에 띄었어요. 놀랍게도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분들까지 건강관리에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공원이 아니야. 도시 생활의 일부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파리의 공원들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녹아든 경우는 드물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연령층,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서 본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서울은 바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한 서울은 속도와 여유, 기술과 자연을 모두 품고 있는 도시였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자전거를 반납하고 한강변 카페에 앉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균형을 알고 있어. 일과 휴식, 개발과 보존,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노트북을 꺼내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 지표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의 한국 여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서울의 번화가를 조금 더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찬 에너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세련된 쇼핑몰,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낮의 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파리의 여름도 덥지만 서울의 습한 열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셔츠는 등에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걷다가 눈에 띈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영어로 주문했는데 바리스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모자를 벗어 옆자리에 놓고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의 여행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저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어요.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높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문득 생각했죠. 내가 방송에서 한 말은 얼마나 무책임했던가. 1시간쯤 카페에서 글을 쓰고 커피를 마신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무더위가 저를 덮쳤죠. 약 30분 정도 더 강남 거리를 둘러본 후 문득 이마에 땀을 닦으려다 깨달았습니다. 제 모자가 없었어요. 아, 모자를 카페에 두고 왔구나.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모자는 파리의 특별한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제게는 꽤 의미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찾으러 가는 길에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파리였다면 아마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테니까요. 카페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바리스타가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모자에 대해 물어보기도 전에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 모자였죠. 이거 찾으러 오셨죠? 그녀가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이 나가신 후에 테이블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혹시 돌아오실 것 같아서 보관해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모자를 건네받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이었죠. 기쁨은 물론 소중한 모자를 되찾았기 때문이었고, 부끄러움은 제가 너무 쉽게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물건을 두고 나온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돌아갔을 때 그 물건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10분 만에 돌아갔는데도 지갑이 없어진 적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서울에서도 그럴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바리스타의 행동은 저에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었어요. 이건 그저 개인적인 친절함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기준 중에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GDP나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척도가 아닐까요?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는 고유의 문제와 과제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에게 경제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간단히 메모했어요. 오늘 나는 모자를 잃고 찾았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기본의 힘을 발견했다. 어쩌면 우리 프랑스인들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예의일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용기가 있을까? 이 질문은 남은 여행 내내 저를 따라다닐 것 같았어요. 일주일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거리의 쓰레기들, 지하철역의 악취, 무질서한 교통 흐름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죠.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계속 생각났어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채 내린 판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 연구실로 돌아간 저는 동료들의 질문 세례에 시달렸어요. 휴가는 어땠어? 다음 책은 잘 진행되고 있어? 그때마다 저는 애매한 대답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제 경험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제 생각의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죠. 촬영을 시작하기 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고백이 제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탱 드랑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문을 열었어요. 몇 주 전 한 방송에서 저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중 한 댓글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댓글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서울 지하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한강공원, 그리고 카페에서 모자를 되찾은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 발언을 철회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지표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선진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시민의식, 사회적 신뢰, 효율성, 그리고 균형, 이 모든 것이 선진 사회의 진정한 징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항상 객관성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은 제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지식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겸손해지는 방법을 배웠죠. 완벽한 객관성이란 허상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편견을 인정하고 수정할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다시 한번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제목은 한국에 다녀온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였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24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미 수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죠. 예상대로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받고? 명성을 회복하려는 술수다라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본 마르탱의 영상 중 가장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의 시청자들도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대부분 감사의 말이었어요. 일부는 제가 한국의 문제점도 함께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죠.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후 저는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어요. 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제 말과 판단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의견은 성찰과 검증을 거쳐야 하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실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편견을 직시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저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문화와 사회를 볼 때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죠.
이것이야말로 지식인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다음 책의 주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경제 너머의 발전 사회적 신뢰와 시민의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요. 이번에는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